오늘 마지막 그 섹션인데요. 오늘 이 네 편을 담고 있는 이 섹션은 가깝고도 먼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모여진 작품들입니다. 이 섹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관계 속에서 옛날과 오늘이 어떻게 가족 관계가 변화됐는지, 또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가족관이 달라져 있는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어제 나는 달이었어 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먼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이 엄청 어둡고 음울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어둠 속에 달빛이 비치고 그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달빛 아래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가 보입니다. 아마도 죽은 아들이 강가에 와서 낚시를 하는 장면인 것 같이 연상이 되죠. 이 할머니는 죽은 아들이 마치 살아난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손전등을 가지고 강가로 나가서 확인을 하러 나가죠. 그 정도로 그 엄마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가득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아들의 이 말을 좀 들어보려고 만신을 찾아가서 혼을 좀 불러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들의 혼과 한번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만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마 무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중국 영화입니다. 그래서 만신을 찾아서 찾아가는 길에 이제 손주를 데리고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고향은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폐가가 돼서 전부 다 그 쓸모없는 그런 그 가구들이나 또 부서진 조각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보게 되죠. 아무것도 예전에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 할머니의 그 참담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화면은 여전히 어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흔적들마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할머니는 한 맺힌 그 이 통곡의 독백을 시작을 하죠. 이 독백의 장면이 말하자면 이 영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몇 가지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꿈에 너를 보았는데 만신을 찾을 수가 없으니 나 이제 어디서 말을 할까? 넌 어미를 못 보는데 어미는 매일 내 꿈을 꾼다. 너를 낳아 키운 세월이 다 부질없구나. 어미가 울지 않을까 걱정이냐. 울고 싶어도 눈물이 다 말랐구나. 생각만 해도 울다 까무러친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떠나고 태산이 무너졌다. 아들아.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죠. 이 어머니의 통곡의 절규와 외침이 관중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대사가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태산이었던 것이죠. 태산과 같은 존재였죠. 어머니에겐 아들이 없는 세상은 자신이 이 세상에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제목을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나는 달이었다. 달은 햇빛을 받아야 비로소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물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해라고 하면 어미는 달에 불과한 것이죠. 해가 없어지면 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으로 해서 사라져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여기에서 단순히 사랑의 관계를 초월해가지고 아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잠시 이 중국의 춘절 행사 모습이 잠깐 스쳤다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그 춘절 행사가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부 다 흑판에서 싹 지우고 이제 새로 쓰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서 연이어서 할머니의 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자가 아들이 없는 대신에 손자라도 있어서 희미하게나마 할머니를 비춰주는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자마저도 이제 곧 이별을 앞두고 있죠. 그리스로 유학을 가게 돼 있으니까. 이 손자는 할머니의 정말 괴로운 절망의 모습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자기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핸드폰을 사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고 영상으로 통화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별하면 또다시 없어질 그런 관계. 그러면서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빛을 받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할머니는 꿈속에서 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과 고독은 과연 언제나 끝이 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나는 달이었다. 어제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과거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그때 그 살아있었던 그 어제는 그때는 어머니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양의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그만큼 헌신을 했어요. 생명을 다 바쳐서까지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하면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과 대비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늙어서 여기 서 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과연 우리 자식들한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젊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헌신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한없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또 젊은이들에게만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부모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나 하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영화에 이한린이라고 하는 여자 감독인데요. 중국의 상해에서 살고 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화 학사 학위를 받고 북경의 동지 대학에서 미디어 학과에 석사 학위를 받은 재혼의 감독입니다. 전도가 양양한 그런 적인데 우리 요번 노인영화제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원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국제 노인영화제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상영되는 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관객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화입니다. 금일 여러분이 보신 영화를 소개할 영화의 제목은 두 번째로 상영된 쑥떡입니다. 이 쑥떡이라는 영화는 중앙대학교에서 첨단 영상학을 지도하고 계시는 조중권 감독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작하고 만든 영화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조중권 감독님이 아마 자기의 젊은 시절에도 이렇게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중건이 학생과 같이 좀 불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11살 소년 주인공 중건이가 바로 조중권 선생님의 이름을 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 영화로서 중건이와 또 할머니와 그 친구들과 가족 간에 엮여지는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불량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중건이는 학생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또한 그런 와중에 오늘 영화에서 보셨지만은 뜻밖의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 할머니가 집을 방문하게 돼서 또 중건이가 쓰던 방을 할머니에게 내주고 자기는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건이 학생의 그 불만이 도로 극도화돼서 여기까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반성문을 쓰고 할머니에게 약을 전달하고 하지만은 그 약봉지를 속이고 다른 약으로 해서 할머니에게 전달해주고 또 할머니의 핸드백을 집어다가 던지고 쏟아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불편한 관계가 심히 전개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그 중건이가 또 학생이 할머니가 둔 5천원짜리 돈을 가지고 게임장으로 나가서 게임을 하다가 또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과정에서도 중근이나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만은 친구들이 따돌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거기서 또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고 병태이라는 학생은 병태의 집으로, 중건이는 할머니가 캐고 있는 거리의 쑥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머니를 만납니다. 할머니를 만날 때 중건이가 상처를 입은 걸 할머니가 보고 또 싸웠거나 하고 야단을 친다. 그래서 불만을 품어서 중건이는 할머니의 쑥바구니를 마구 짓밟습니다. 틀어버리고 분노를 할머니에게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운다. 그때 할머니도 이제 그 손자 사랑하는 것을 느껴지고 야단을 쳤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쏟아서 부둥켜 안고 거기서 따뜻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불량했던 중건이 학생은 반전이 되기 시작해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 안이 손수건이 그리웠던지 다시 쑥을 캐가지고 이 절기상으로 보면 이 4, 5월이 쑥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쑥떡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저하고는 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쑥을 캐서 쑥떡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중건이는 마음이 할머니와 동요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그 쑥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함으로 반전되기 시작해서 사랑을 느낄 즈음에 낮에 싸움을 했던 병택의 집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는 병택이는 어머니를 찾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대신 받습니다. 병택의 어머니는 굉장히 화난 목소리로 자기 병택이만 상처나는 줄 알았지 상대방 중건이가 상처난 것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한 말씀이 아들 사람이 뭐 그러냐고 하면서 야단을 합니다. 중건이가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중건이를 학생을 데리고 병택이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병택이 어머니가 중건이의 할머니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중건이의 입장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다시 중건이를 데리고 할머니가 중건이 밖으로 내보내고 큰 소리를 쳤지만 문 밖에서 중건이가 기다리는 걸 생각지 못하고 할머니는 병택이 어머니한테 사과를 합니다. 병택은 그 할머니의 사과하는 소리를 밖에서 듣습니다. 그때 더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중건이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할머니가 사과를 하고 나와서는 할머니는 중건이의 손을 잡고 거리를 따뜻하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중건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중건이는 그때부터 활발한 모습이 다시 되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 할머니를 찾습니다. 할머니가 쑥밭에 있어야 되는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까이 왔을 무렵에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므로 이상 감정을 느낀 중건이는 집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할머니 방을 뒤지고 또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이것저것 사방으로 수소문하지만은 할머니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감정이 중건이에게는 야릇하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만들었던 쑥떡을 냉장고에서 찾아가지고 냉장고에서 만들었던 그 정감을 가지고 쑥떡을 뜯어서 갖다 놓고 여기저기 수소문하지만 찾지를 못하고 밖을 내다봅니다. 얼음이 깔립니다. 늦은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전화가 걸려와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기다렸지만은 그래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초인종을 쑥떡을 먹으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마지막 장면으로 초인종이 울립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셨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건이의 밝은 미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찾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충 줄거리는 이렇고요. 그러나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다소 중건이 어머님이
자식 사랑에 대한 미흡함과 밥을 제때 해주지 못함으로 또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자기 아들의 편견된 의식을 가지고 자식을 교육했고 또 할머니 교육된 중건이기 그런 태도와 또 중건이가 약봉지를 속이고 또한 할머니의 숯바구니를 짓밟는 모습들은 다소 관객이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기도 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아픔을 이기고 더 나은 중건이가 되지 않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마감하면서 이 영화는 가족영화이지만은 가족관계라는 것이 가까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는 차고 넘치는 가정이지만은 그 가족 멀리 떨어지면 남보다도 못하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예, 이러하듯이 지금부터 계속 쌓이 때문에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영화입니다. 끝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지금 이 영화는 우리 어르신들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영화라서 어른, 청소년 모두에게 함께 봄으로 말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영화에 감상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불량했던 시절이 있었고 어머님, 아버님을 애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썼던 시 한 토막이 저의 일기장에 남겨져 있길래 이것을 소문을 들으면서 저의 감사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지은이, 최영환. 움치고 뛸 수 없는 숨막히는 이 땅 위에서 폭포를 헤엄쳐 올라가는 숭어가 되든지 아니면 빗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미꾸라지가 되더라도 한번 솟구쳐 올라가 보겠다. 눈이 맑은 사람은 숭어가 되어 솟구치거나 독수리처럼 시원하게 하늘로 날고 싶다. 영화 잘들 보셨어요? 제가 해설할 영화는 그래도 사랑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영화가 재밌는 영화였어요? 좀 슬픈 영화였어요? 슬퍼요. 영화는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어쩌면 이런 보통 상업 영화를 능가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잘 만든 영화였죠. 김명희라는 감독이 만드는 제작 감독을 했고 각본까지 있었어요. 아주 재능이 있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섬마을 바닷가 옆에 있는 섬마을 미용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미용실에서 웬 할머니가 자기 물건에 손댔다고 미용실 손님을 다그치고 머리끄댕이까지 잡아채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자기 물건 손댄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정도로 화를 냈을까? 캐신마크를 거기다 찍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노인 제정신이 아닌 치매 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그 미용실 주인이 말립니다. 처음엔 누구가 딸과 어머니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좀 싸늘하죠. 미용실 영업을 망치는 할머니와 그 영업을 해야 되는 그 미용실 원장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묵묵히 말렸던 사탕을 훔쳐가지고 할머니가 달아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배달원으로부터 할머니 어디 갔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전에 남편을 만납니다. 그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두 집 살림을 하죠. 바람을 피워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술주정뱅이의 두
바람까지 피우는 아주 못된 남편, 거기다가 폭행까지 하는, 그래서 아주 고약한 그 불행한 이 시대에 아주 불행한 한 여성의 삶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거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배단으로부터 어머니가 바닷가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죠. 근데 그 어머니는 순정아를 부르면서 딸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 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어머니가 애타게 찾는 그 딸이 어렸을 때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주었던 그 돌에 새긴 사랑해라는 엄마와 딸의 그림, 이 그림이 바로 그 보물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딸에 대한 추억이 거기까지가 딱 끝인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딸은 딸이라는 걸 다 잊고 살아요. 그게 바로 치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그 시절의 딸, 미술학도였던, 미술 아주 소질이 있어서 미술대학을 보내야만 했었는데 미술대학을 보내지 못하고 가난한 어부에게 시집을 보냈더니만 가난한 어부에게 얻어맞고 딴집 살림까지 하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드디어 치매가 도져가지고 현재 그 상황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바닷가에 나와서 그 딸이 옛날에 자기로부터 얻어맞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뛰어들어갔던 그 딸을 부르면서 쫓아갔던 그걸 기억하면서 순정아를 애타게 부르면서 바닷물로 뛰어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할머니의 치매까지도 그 불행한 딸로부터 시작이 됐구나. 또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바람둥이 남편에 술주댕이 남편에 다른 여자까지 이중살림까지 하는 남편에 살면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딸. 그 딸에게 어머니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어머니에게 이 딸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어머니는 알고 보면은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살았던 그 아들 며느리로부터 버림받고 그 딸네 집에 와서 얹혀 사는 그런 할머니거든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 치매까지 걸려서 딸의 영업까지 방해하고 그러니까 딸로부터도 사실 사랑을 받지 못하죠. 원망의 대상이 되고 그야말로 불행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원인은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딸과 어머니의 그 불행한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사에 과연 이런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우리들의 인생사를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우리들의 모녀관계 또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자세히 보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문에 자물통이 커다란 게 탁 채워져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 집에 방에 그 딸이 열고 들어갑니다. 이 자물통의 의미는 과연 뭐였을까요? 자물통.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노인들한테 가장 불행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로병사라고 누구나 다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는 건 뭐 당연지사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늙어서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겠어요? 암이겠어요? 암? 폐암? 뭐 췌장암?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아니랍니다. 가장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중풍하고 치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중풍에 걸리면 본인 자신이 가장 불행한 병이 중풍이래요. 안 걸려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걸린 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걷던 사람들이 걷지도 못하고 또는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뒤뚱뒤뚱 한두 걸음 걷던가 못 걷던가.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가장 불행한 병이 중풍이고 그 다음에 치매는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자녀들 가족들에게 가장 불행을 안겨주는 병이 바로 치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바로 치매죠. 치매에 걸리면 모든 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모시는 문제 때문에 불화가 생겨서 자녀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지 않고 중풍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노인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치매, 중풍 걸리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갇혀있는 자물쇠를 열고 방에 들어가서 그 딸이 살펴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죠? 청소를 했는데 뭘 청소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똥이었습니다. 벽에서 똥 칠해놨죠? 바닥도 다 닦고. 그 뭐 똥이라고 표현은 안 되지만 딱 보니까 똥이에요. 똥 칠한 어머니 그거 싹 치우고 나서 어머니 옆에 들어놓고 어머니가 품에 꼭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이 그 돌멩이 잊어먹은 줄 알고 그걸 훔쳐가는 줄 알고 미용실에 있던 아주머니를 아주 괴롭혔던 그 소중한 보물덩어리 그 돌을 같이 쥐면서 아직도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여러분 가슴 뭉클하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어머니의 딸이구나. 모녀지간이구나. 어디 모녀지간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는 남자들은 저 무슨 뭐 감정이 있겠어지만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도 똑같은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죠. 근데 그 불행한 딸과 어머니를 보면서 인생살이 좀 아름답게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우리 젊은 분들은 혹시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더라도 잘 모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절대 치매나 중풍 걸리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시고 편안함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피크닉이라는 영화는요, 용수라는 아버지와 젊은 세대인 진이와 유리라는 딸과 그다음 같이 결혼했으니까 세 가족이 되었죠. 세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국제 노인영화제 새로운 뭐 지향점이랄까 그런 걸 알고 계시나요?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이에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영화 도슨트로서 해설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에 제 직업은 그림책으로 테라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그림책 테라피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굉장히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피크닉이라는 영화를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소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세대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갈등의 원인이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요성을 이 세 분들의 대사와 그리고 상황 속에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소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 사람의 문제 입장을 한번 가볍게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용수 아버지, 용수 씨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세대예요. 그리고 그 딸들은 저도 요새 같은 세대의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 다른 영화와 다르게 특별히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용수 씨는 10년 전에 사별을 하고 딸을 키우고 있지만 이 딸은 성소수자로 얼마 전에 결혼까지 한 아버지로서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이 딸은 또 살갑지도 않아요. 굉장히 대화 방법이니 모든 면에서 굉장히 툴툴거려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하물며 결혼했는데 신혼집이 대출이 안 된다고 아버지 노후 대책이라도 할 수 있죠. 그 재산에 집을 빌려달라는 그런 때를 쓰는 막무가내인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지만 딸의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굉장히 무뚝뚝하게 이해하지만은 이 용수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용수 씨의 사랑과는 어떻게 본다면은 한 번의 인생에서 한 번의 사랑을 주장하는 그리고 아내가 남긴 반지를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지고지순한 사랑의 소유자고 유교적인 그런 남자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에게 어떤 새로운 사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서울숲에 피크닉을 왔어요. 이제 두 번째 딸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이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떠나간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말이 굉장히 자주 내뱉는 말처럼 이 엄마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성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아마 그 어머니는 그런 딸의 굉장히 그 지주의 역할을, 마음 든든한 지주, 마음을 달래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10년 전부터 그게 부재의 상태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했더니 요즘 젊은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은 요즘 결혼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뭐 여느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다들 문제를 맞닥뜨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맞닥뜨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대출 교증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 대출도 못 받고 하다못해 그 흔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도 안 하고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좌절감이 생기니까 이 제가 생각해도 진의 입장에서는 욕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리는 또 어떨까요? 여기서 그나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친구지만 유리와 진이 사이는 어쨌든 부부예요. 그죠? 저는 여기서 유리와 진이의 성소수자의 부부라기 떠나서 한 세대의 신혼부부로 좀 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신혼부부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결혼한 순간부터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그 다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야기되잖아요. 그죠? 이 두 명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사랑관도 다르고 신혼부부가 느끼는 생각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진이는 좀 남보란 듯이 시작하고 싶나 봐요. 근데 유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뭐 집이 뭐 대수냐 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기에 굉장히 치중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또 부부면은 같이 그 문제를 부부간의 문제를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집 문제를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자기한테 소통하지 않는 이 진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좀 많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이 피크닉을 오게 됩니다. 일단 세 명이 서울숲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온 세 친구의 피크닉 장면 속에서 이 감독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많다 보니 16분 동안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담아서 제가 지금 해설하면서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요즘 문제시대는 황혼, 재혼 문제죠. 그죠? 문제. 또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생활 어려움 그런 것도 담고 있죠. 또 신혼부부 자체 내 남녀 사이의 결혼생활의 갈등 모든 것을 담아내다 보니 16분 동안 장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를 저는 허투루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 영화를 해피엔딩 피크닉을 좋은 화해의 장으로 끌고 가는데 그게 결말에 짠하고 나타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 순간순간 모든 대사에 그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은 각자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대화해서 아버지는 혼자 아내를 잃은 10년을 굉장히 힘들어했지만은 딸은 그걸 오해했죠. 아버지가 아내를 잃은 10년이지만은 딸에게는 어때요? 엄마의 부재인 10년을 살아온 딸이에요. 그죠? 근데 서로의 각자 입장 속에서만 힘들어했지만은 그걸 서로 이해하는 첫 시발점이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그 얘기를 아버지가 엄마도 없으면서 왜 나를 오지 않았냐 그 말에 딸이 뭐라 그래요? 아내도 없으면서 그러잖아요. 그 대사 하나가 어떻게 본다면은 서로 입장을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소통하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그 대사를 처음에 흘려듣다가 왜 이 상황에서 이 대사를 하지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받아들이고 감독이 굉장히 고심을 했구나 하는 그런 점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갈등을 가진 세 명의 주인공들이 아버지의 반지를 연못에 빠뜨려서 구하는 찾아내는 그런 장면 속을 해피엔딩을 해프닝을 겪으면서 완전한 화해의 무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아버지는 딸에게 반지를 건네줘요. 행복을 빌면서 저는 거기에 복선으로서는 딸에게 반지를 건네주며 행복을 빈다는 것은 결국 용수씨 자신도 새로운 사랑을 맞아들여서 새 출발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해봤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하여튼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세대고 또 딸을 키우면서 하는 그 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리의 입장 있잖아요, 그죠? 사랑을 바라보는 그 관점, 막걸리와 마약김밥이 쌀을 주얼로로 하잖아요, 그죠? 동승혼이든 이승혼이든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든 결국은 형태만 다르지 그 안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보다는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그 본질은 결국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소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 영화제는 15일까지 또 많은 좋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함께하셔서 우리 영화에 매진하는 우리 감독님들께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편경쟁 5 가깝고도 먼 당시 영화 해설을 진행해주신 영화도스트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설은 그쪽 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